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7일부터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3, 4차 접종이 전면 중단되고 추가 접종은 개량 백신으로 단일화됩니다. 이에 따라 단가 백신으로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된 날에서 석 달이 지나면 개량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한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최소 사흘에 한 번 하던 PCR 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재택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가벼운 질환으로도 여러 병원을 과도하게 찾아다니는 이른바 의료 쇼핑 행위에 대해 앞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5배의 배상금을 물리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치료자 보험 적용 기준도 강화됩니다. 게임 회사 미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미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돼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메이드가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제 전화를 국내 전화로 오인하게 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강화됩니다. 과기부는 앞으로 불법 중계기를 한 번 이용한 휴대전화는 네트워크가 자동 인식해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 4차 접종이 전면 중단되고 추가 접종은 개량 백신으로 단일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맞게 개발돼 효과가 더 높은 이가 개량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는 17일부터 기존의 단가 백신을 활용한 3, 4차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가 백신으로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된 날에서 석 달이 지나면 추가 접종으로 개량 백신을 맞습니다. 방대본은 기존에는 나이에 따라 3차와 4차 등 권장 차수가 달랐고 겨울철 추가 접종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단가 백신을 활용한 기초 접종과 개량 백신 추가 접종 두 종류로 간단히 구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풀어주고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들은 자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실내 체육관을 개조한 임시 격리병동. 병상 사이엔 천장이 뻥 뚫린 칸막이가 전부입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간이 침대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장실에 침낭을 펼쳐놓는가 하면 야외에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주거단지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모든 입주민이 이런 시설로 끌려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의료진도 부족해 병원이라기보단 집단 수용소란 오명을 샀습니다. 他没有说要给你配药或者是要给你打针什么的，就完完全全就是我觉得近来目前为止使用的自愈的这个治疗方案。 앞으로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라면 감염되더라도 자기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독감약이나 해열제 등도 실명 등록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풀어준 상태입니다. 与其投入这么多的人力物力再去做这些核酸检测的事情、建方舱的这个事情，那不如去提升我们的基础医疗。 아파트 단지나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라면 어디에나 붙어있는 QR코드. 그동안엔 최소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PCR 검사를 받고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음성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감염이 확산한 지역은 검사를 매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화 조치도 폐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14억 인구의 일상을 지배했던 제로 코로나에 중대한 변화를 선언한 겁니다. 福利院、医疗机构、托幼机构、中小学等特殊场所外，不再查验核酸阴性证明。 지난 2020년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빗장을 걸었던 중국. 가장 늦게 일상 회복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가벼운 질환으로도 이 병원 저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다 의료 이용자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병원 외래 진료를 36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2,550명. 500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도 500명이 넘었고 17명은 무려 1,000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한 사람당 평균 986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149만 원보다 6.6배나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입니다. 뇌 MRI 검사 등의 일률적 급여화로 과잉 의료가 급증한 것도 큰 부담입니다. 지출이 늘며 보험료 부담도 증가해 올해까지 최근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 1.1%에 2.5배나 됐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1년 365일 병원에 가는 과다 의료 이용자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물어내는 금액도 도용액의 5배로 크게 올립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도 귀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습니다. 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 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분석 등을 분석해서 새는 돈 막은 것은 필수 의료 지원했습니다. 의료 인력 부담이 큰 필수 응급진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가도록 가산율을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지역 의료 체계 유지를 도모합니다. 한정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 간 순환 교대 당직 체계를 운영하고 이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가 빠르게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선 이후 결국 정부도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는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됐다는 의견과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며칠 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더니 결국은 정부가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는 이 실내 마스크 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질병관리청이나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남겨두고 또 한 가지 그 환자들의 그 격리 기간을 준수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최소의 방역 조치로 남겨둔 이유는 결국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7차 유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시점이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예. 그렇지만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결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금 해제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정부가 1월 말이면 아니면 늦어도 3월쯤에는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 언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7차 유행 먼저 보면은 예. 그 정점 구간을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감소 속도가 느리고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양상을 보니까 기존의 BA.5가 7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네. BA.5는 차츰 줄어들고 있고 BN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7차 유행은 적어도 1월 말, 2월 초까지는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이 이후에 전반적인 유행 양상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난 11월 달 한 달 동안 사망 보고가 1,35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유행 양상이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12월 달, 1월 달에도 사망자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이 고위험군 그리고 이 취약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율을 보면은 30%를 못 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위험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같은 적극적인 그런 그 중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한 5, 60% 정도의 접종률을 보여서 고위험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면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해서 유행이 커졌을 때 이런 사망자나 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기에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12월과 1, 2월은 이 코로나19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뭐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중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중증 병상이 모자라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의료 대응책의 여력이 많지 않은 시기라는 거죠. 이것들이 해소되는 시점에 유행이 커지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계산할 때만 마스크를 벗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그런 볼멘 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 시점만 봤을 때 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방역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뭔가를 취식할 때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결국은 그 식당, 카페 같은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절해서 방역을 해왔죠. 네. 실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는 뭐 아무것도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했을 때 대량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식당, 카페가 아닙니다. 물론 대형 그 식당 같은 데도 가능하지만 결국 종교시설 또는 대규모 공연장 그리고 이 극장 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유행에 끼치는 여파는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 연령층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결국 그렇게 유행이 커지면은 이 고위험군 그리고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까지 유행이 전파가 계속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준비를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도 있거든요.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도 낮아서 이게 마스크를 해제하기엔 좀 위험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12월 7일 기준으로 보면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이 23%대입니다. 네. 그리고 취약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데 재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백신 접종률이 30%를 조금 넘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 기존에 감염됐거나 뭐 최근에 백신을 맞았던 분들을 포함해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리고 중환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기 앞서서 이 고위험군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충분한 이 기반을 만들어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일단 높아지는 게 선행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사실 최근에 사회 분위기를 보면 그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 숨은 확진자가 정말로 많습니까? 7차 유행 직전까지만 해도 그 100명의 감염자가 있다면 70% 정도가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을 보면은 거의 5대5가 아닐까 할 정도로 감염이 되었지만 실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네. 단적인 예가 계속해서 7만 명 정도의 그 화요일, 수요일 날 7만 명 정도의 그 확진자가 나오는데
중환자가 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계속 400명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사망자가 주간 단위 일평균 사망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보면은 이전에 진단율이 높았을 때, 진단을 많이 받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20-30%는 검사를 덜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해외 사례 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 마스크 착용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뭐 일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정치 방역이다, 과학 방역이다 이런 말에 앞서서 저는 자주 방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예. 우리보다 치명률이 높았고 사망자가 많았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 대응이 우리보다 좋지 않았던 나라들의 선례를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치명률이 적어도 서너 배, 미국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현재도 유행 양상이나 또는 이 사망자 숫자가 우리보다 많이 나오는 나라의 선례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치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입니다. 세 나라가 0.1%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세 나라가 각기 다른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몇 가지 찾아보라면 첫 번째가 마스크 착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없고 문화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비교적 수용성이 좋게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착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치명률이 낮은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좀 충분히 준비하고 착용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주 방역 그러니까 우리 사례, 우리 역량을 기준으로 방역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그리고 뭐 백신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외에도 감염병 기본 계획이나 또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의 변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은 다음 주에 아마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이 질병관리청의 앞으로의 방역 대책 그리고 이 중장기적인 그런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여기서도 아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득실과 변수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가 2008년 개국 이후 15년 연속 공익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23부터 2024년 공익 채널과 장애인 복지 채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성 방송 분야에서는 과학 문화지능 분야의 YTN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재계 분야 11개 채널이 선정됐으며 장애인 복지 채널에는 복지TV가 인정돼 총 12개 채널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채널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국제전화를 국내 전화로 오인하게 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서 국제전화를 국내 전화로 오인케 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네트워크에서 자동 차단되도록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단속이 그동안 불법 중계기 차단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중계기를 이용했던 휴대전화를 네트워크가 자동 인식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전화 안내 조치도 강화돼서 국외에서 걸려온 전화는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임을 음성으로도 안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가 발생시킨 가상화폐 위믹스가 2년 2개월 만에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사라졌습니다.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효력을 유지한 것은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유통하는 행위가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위믹스 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거래 지원이 종료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생태계를 투명하게 유지해 다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에 나서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가 아예 미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사우스 다코타주 주지사는 지난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주정부 산하 기관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주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한 것은 2020년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사우스 다코타주가 두 번째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6일 틱톡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비상 사이버 안보 명령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건설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미국의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참석해 공장 가동을 위한 장비 반입을 축하했습니다. 타이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을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새겨진다면서 앞으로 미국 애리조나 TSMC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s many of you know, we work with TSMC to manufacture the chips that help power our products all over the world. And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is work in the years to come as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 반도체법을 제정해 생산 보조금과 연구 개발 지원에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비 2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IBM은 뉴욕주에 각각 200억 달러씩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건설할 계획이고 SK그룹도 미국에서 반도체 분야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수소 드론을 이용해서 섬에 치킨을 배송하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서산시는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드론이 치킨 3마리를 싣고 지곡면 중리포구를 출발해 고파도까지 왕복 14km 거리를 30분 동안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배송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치킨은 보온팩을 활용해 따뜻하게 배송됐으며 드론은 돌아올 때 배송함에 해안가 쓰레기를 담아 복귀했습니다.
서산시와 교촌 F&B 측은 이번 시연으로 겨울철 드론 상용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기상 상황에서 실증을 진행해 지역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도록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계와 함께 협의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계는 그간 유해성 물질마다 성질이 달라서 그에 맞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벤젠이나 차 염소산 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휘발유나 락스를 사용할 때도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 실효성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서 유독물질을 급성과 만성, 생태 유해성 물질로 분류해 예방대책과 취급시설 기준, 중점관리 대상과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고 세부 내용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때 필수였던 2차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다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기준 핵심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거환경 가중치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합니다.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류 등이 있을 때만 지자체 요청으로 이뤄지도록 개편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에 활로를 틔워주려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풀이됩니다.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해 민간진단 기관 실태점검을 병행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면 조건부 재건축을 포함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14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줄고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재건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목동이나 노원 등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기존 아파트들, 즉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단지들에는 호재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새 안전진단 기준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증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 지은 지 3년 만에 교실이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레미콘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중인 학생들의 머리 위에서 한 층을 더 올리는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가 공사장으로 변하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한다는 것도 엊그저께 바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지가 왔었거든요. 심지어 지난주에 하루 종일 정전과 누수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사과나 공지의 말도 없었고. 증축 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건물이 완공된 지 3년 만입니다.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 학교가 비좁아졌습니다. 등하굣길에 중장비들이 오가고 소음으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학교는 안전을 우려하는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저학년 자녀를 홀로 둘 수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건설에 앞서 학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청을 향한 비판도 꾸준합니다. 증축을 사실은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도 컨테이너 생활을 겪었는데 다시 또 공사를 겪어야 되니까 애들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학교 측은 33명이었던 과밀학급 기준이 지난해부터 28명으로 바뀌면서 교실이 예상보다 부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뒤 정부가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도 팽팽한 상황인데요. 파업에 나선 운전기사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시멘트를 화물차로 실어 나른 홍인기 씨. 하루하루 길어지는 파업에 한숨도 늘었습니다. 차량 유지비처럼 운행하지 않아도 나가야만 하는 돈이 많은데 수입이 끊기면서 곧 생계난이 닥칠 거라 말합니다. 15일이 거의 다가가는데 15일이면 저 사람들 한 달에 400만 원씩 내가면서 할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길에 남아 싸우는 건 홍 씨와 같은 화물 운전 기사에게 안전 운임제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제도 시행 뒤 과적과 거로는 줄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 내역서를 보면 안전 운임제가 시행된 뒤 같은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이전보다 적은 화물을 실어도 이전보다 많은 돈을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최소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연장이나 확대 약속 없이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벌써 안전운임이 3년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해보니까 조금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선되는 걸 계속 끌고 나가서 더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 일부 파업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보다 화물 노동자를 둘러싼 시민의 오해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화물 노동자가 월 500 이상을 보장받는 고소득자란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익에서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할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한 400원 갖다 줍니다. 할부가 한 달에 뭐 400~500씩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밤새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 기사들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5% 넘게 줄어 281시간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시간 넘게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정부 또한 집단 운송 거부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키즈카페 이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료가 2시간에 3,000원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아이 데리고 외출이 어려워진 엄마 아빠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진아 씨는 7살 아들과 한 달에 한두 번 이곳 키즈카페를 찾습니다. 일반 키즈카페는 2시간 이용에 3만 원 넘게 내야 하는데 이곳에선 3,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다른 키즈 카페들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저보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저렴한 건 이곳이 공공 키즈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시가 선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 카페가 반년 만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종로를 시작으로 중랑과 양천, 동작구에 차례로 생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무료고 다자녀 가정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호응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 이용자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추워진 날씨에 아이 데리고 외출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모임 멤버들이랑 같이 여기 오려고 주말에 일요일 날 시간은 3시 타임 거 이렇게 예약하려고 했는데 진짜 1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내년엔 100개, 2026년까지 동별로 1개씩 400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입니다.
서울의 행정동이 한 420개가 좀 넘습니다. 4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다만 민간업계 타격 우려가 큰 만큼 상생 방안 모색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 키즈 카페를 새로 짓기보다 바우처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키즈 카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이미 키즈 카페 같은 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부담되신다면 일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로 좀 지원해 주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는 식음료를 팔지 않고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새 형법 조항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에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 조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주의 후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최근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법을 고친다며 대폭 손질을 가한 것입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미혼 커플의 동거는 징역 6개월, 대통령을 모독하면 징역 3년, 이슬람과 힌두, 가톨릭 등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믿으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해도 안 되며 사용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새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생활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 위협이 명백해지자 인도네시아 시민과 단체, 언론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법률이 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Sehingga ini ada kemunduran negara kita dari yang sudah diperjuangkan reformasi itu justru kita kembali lagi ke sebelumnya.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자국민 1,600만 명이 인도네시아를 찾았던 호주 언론은 새 형법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 부르며 조롱하듯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행사에 줄 악영향을 우려한다면서 투자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인구 2억 7,500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에너지 하베스팅을 인체에 적용해 인체의 물리적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생체 친화 기술 개발에 대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로봇기계공학과 김혜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전공이 로봇 기계 공학이시잖아요.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기계공학의 재료역학, 열공학, 동력학 등을 기반으로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에너지 기술, 기능성 재료 개발, 그리고 다양한 환경 인재 측정이 가능한 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에너지 측면으로는 실생활에서 버려지는 기계적 열적 에너지를 소확하고 이를 의미 있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에너지 변환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에너지 변환 소재인데요. 특히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신소재의 합성, 공정법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여 휴대폰, 휴대용 의료기기에 탑재가 가능한 미세먼지, 유해가스와 같은 환경 오염 인자 측정이 가능한 환경 센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물리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술 정확히 무엇일까요? 네. 페로브스카이트와 폴리머 복합체를 활용한 유연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개발했는데요. 먼저 에너지 하베스팅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주변 환경에서 수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보행 또는 호흡과 같이 다양한 기계적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버려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하베스팅해 의미 있는 정기적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네. 네, 이러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다양한 에너지 변환 기술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기술이 방금 말씀하신 앞전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피에조 일렉트릭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결정성을 지닌 특정 세라믹 소재의 경우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기는 구조적 변형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해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에 저희가 불을 붙일 때 이제 돌리면 틱틱틱틱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이때가 바로 앞전 소재에 저희가 압력을 가해서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앞전 효과 자체가 물리적인 변형으로부터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진동, 기계적인 움직임에서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을 하베스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두 개의 다른 표면이 맞닿았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를 수확하는 마찰 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전 효과, 그리고 온도의 변화율에 의존적인 초전 효과 등의 다양한 이런 기술 등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하베스팅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은 페로브스카이트와 폴리머 복합체를 활용한 유연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라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거든요.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한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네. 높은 결정석, 즉 크리스탈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육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세라믹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천 개 이상의 물질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계적, 열적, 전기적 특성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받은 응용 분야 중 하나는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네. 페로브스카이트 중 일부 물질들은 빛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광전 효과가 우수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높은 앞전 특성을 보여주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세라믹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세라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치과에서도 뭐 치료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좀 딱딱한 형태 아닙니까? 이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세라믹 즉 굉장히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 부착하거나 굴곡진 표면에 적용하여 에너지를 수확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능성 앞전 폴리머에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입자를 혼합하여 복합체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높은 신축성 또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그 유연하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나 인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또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술 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친환경, 그러니까 생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세라믹은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 환경적인 부분 외에도 생체 친화적, 즉 인체에 적용해도 해를 가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이런 소재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PGT라는 앞전 소재는 납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 친화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이러한 생체 친화적 소재는 향후 인체 부착형 또는 삽입형 의료기기 등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먹는 알약의 캡슐 성분으로 사용하는 금속 유기 골격체를 활용한 마찰 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사탕수수, 코코넛 이런 껍질에서 볼 수 있는 단단한 식물 섬유를 활용한 앞전 에너지 소재들을 병행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물이나 사람의 뼈, DNA 등에서도 앞전 특성이 보고되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에너지를 수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참 이름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디에 활용이 가능한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정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이 가능해서 소형 전자기기나 센서 등의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마스크에 유연하고 얇은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부착하면
호흡이나 기침으로 인해 움직이는 마스크의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호흡 패턴 분석이나 재채기와 기침을 구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 분야는 바로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장착한 신발입니다. 사람은 모두 각기 다른 보행 자세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짝발, 평발 등 또는 보행이 얼마나 불량한지 등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전력원으로도 사용하고 또 일상생활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방금 알려주신 사례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특히 저희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기계적 움직임 또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센싱입니다. 배터리 또는 USB 충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효율을 지니고 있으나 센싱 목적으로는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전력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압력, 힘,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외부의 전력 필요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발전, 즉 셀프 파워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런 사용자의 건강 상태 진단 또는 옷감에 부착하여 걸을 때 생기는 마찰로 에너지를 수확하거나 스피커 또는 인체 목부에 부착하여 소리를 감지하는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태양열,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기술의 우수성과 단점은 뭘까요? 네, 말씀해주신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를 했을 때 역시나 가장 큰 단점은 출력 가능한 에너지가 많이 낮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기계적 움직임이 발생한 어느 시스템에서든지 적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소형으로 제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기적인 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그런 극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전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이제 움직여서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과학의 달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경북과학기술원 로봇기계공학과 김회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감각 뉴런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 방식을 모사해 저전력으로 장시간 구동할 수 있는 웨어러블 땀 센서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이현정 박사팀과 한양대 광노균 교수팀은 감각 뉴런의 스파이크 신호를 기반으로 건강 지표와 관련된 중요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벤트 기반 무선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한 웨어러블 땀 센서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땀 센서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실제 운동 상황에서 다양한 피부 영역의 땀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으며 에너지 소비는 기존보다 0.63%에 불과하고 24시간 이상 연속 작동이 가능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돼지 표피에서 추출한 젤라틴을 활용한 고성능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이강택 교수팀은 젤라틴을 활용해 매우 얇으면서도 치밀한 다중 토핑 세라믹 나노방막 제조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기능층으로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연료전지는 기존 공정을 적용한 연료전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1,500시간 동안 열화 없이 구동돼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투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레이더 핵심 칩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방반도체 융합연구단은 고출력 증폭기와 저자분 증폭기, 스위치 집적 회로를 하나의 칩으로 모은 X대역 레이더 송수신기용 단일 프론트엔드 집적 회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칩은 질화 갈륨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송수신 단일 집적 회로로 위성 탑재체의 주요 시스템인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안테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개발한 칩의 송신 이득과 송신 출력, 수신 이득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신 잡음 지수와 송신 효율은 더 비슷하거나 더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우주 경제 시대를 대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 개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우주 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 시설의 종류와 위치, 활용 조건, 개방 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추후 개발 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주개발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시제품이나 최초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 지연 시 배상금을 계약금의 10%만 내도록 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학 만점자 수가 지난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수학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의 수능 후기가 성적으로도 확인됐는데요. 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재학 중인 학교, 또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9일 오전 교부됩니다. 정시 전략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